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효정 기자입니다. 비어있던 9번째 마지막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습니다. 유 재판관은 오늘부터 정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유 재판관이 몸담았던 우리법연구회를 두고 코드 인사와 이념 편향 논란이 제기됐는데 어떤 단체고 왜 이런 논란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지휘 혐의로 검찰 칼끝에 오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그랬다고 사실을 일부 털어놨습니다. 이슈플러스 보시겠습니다. 네, 비어있는 9번째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우리법연구회 경력이던데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법관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입니다. 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사법부 수뇌부들을 재임용하자 네. 이에 반발하는 판사들의 2차 사법파동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 여파로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했습니다. 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네. 유남석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회원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네, 유 후보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또 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발탁됐고 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표적인데요. 네. 사법부와 청와대 또 행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발탁되면서 야당에선 이른바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죠? 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유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는데요. 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편향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30년 이상 열정을 갖고 재판 업무에 임해왔다. 판사들은 중립성과 균형 덕목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이념 편향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네. 다른 말들은 어떤 것들이 더 나왔나요? 네, 유 후보자는 또 모두 발언에서 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유 후보자는 법관 시절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을 회상하면서 네. 헌법재판관이야말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런 소회와 각오도 밝혔습니다. 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강조한 게 눈에 띄네요. 네, 관련해서 요즘 청와대 청원글로 다시 논란이 뜨거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네. 유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또 동성애에 대해서도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리 봐야 한다. 네.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네. 진보적 색채를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준이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데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했고 지시를 받았다고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전광석화인데 적용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을 동원해 여권을 지지하고 또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우선 적용했고 여론 공작을 실행할 심리전단 군무원들을 채용하면서 네. 성향 검증을 지시해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데 대해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이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하는데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여론 개입 행위 등이 담긴 일일 동향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과 또 그 관련 내용을 VIP,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체를 시인했습니다. 네. 다만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이 같은 활동을 여론 조작이 아닌 네.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한 군 사이버 작전으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지시라고 하던가요? 네,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을 수행할 심리전단 요원 선발 과정에서 네.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은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서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 강조사항이라는 문건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인물을 가려 뽑으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김 전 장관 행위는 있었지만 그게 범죄라는 인식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범의를 부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 사이버사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됐을 거라는 의혹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요. 네. 당시 국방부 장관이 관련 보고를 올렸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로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몸통이라면서 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고 네. 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다음 영장 청구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네. 뭐 검찰 입장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네, 그게 누구든 수사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네. 관련 문건과 또 전직 국방부 장관의 진술까지 나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 전 대통령의 조사는 이제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검찰은 이와 관련 국정원 정치 공작 활동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한 뒤 네.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한꺼번에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국정원과 군의 여론 조작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국정원과 국무회 공영방송을 장악한 혐의로 검찰이 김재철 MBC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트 제빵사 직접 고용 명령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사장은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라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MBC는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입니다.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 전 사장은 또 국정원의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사장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과 공모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 혐의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김 전 사장 영장 기각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검찰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부당노동 행위 등의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과 도망 염려가 크지 않은 점,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부당 노동행위는 증거가 충분해서 이 국정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어서 법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사장의 영장 심사는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맡았는데요. 네. 일단 네티즌들 반응은 대부분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또 강부형이냐 이런 표현은 그나마 점잖은 축에 속하고 영장 적폐 또는 기각 천사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강 판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강부형이냐 하는 말은 이전에도 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국정농단 수사에 한정해 보면 지난 6월 한국으로 강제에 송환된 정유라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바로 강부형 판사입니다. 네. 또 국정원 정치공작 실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도 네. 강부형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난 8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던 박영수 특검에게 네. 물병을 투척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강 판사는 이 또한 기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부형 판사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왔고 사법연수원 32기로 올해 43살입니다. 부산지법판사와 인천지법판사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부형 판사가 이전에 영장을 기각만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바로 강부형 판사고요. 예.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이른바 가짜 나체 사진을 합성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예. 또 최근 들어서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장호중 전 검사장과 이재영 전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한 영장도 모두 발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이 되게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이 강부형 판사나 법원 입장에서는 좀 부당한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추명호 전 국장 1차 영장 기각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문까지 내서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해 검찰과 법원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진 게 대표적인데요. 법원 판단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존중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법원의 어떤 그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들도 그렇고 비난을 상당히 좀 조심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아쉬움을 토로하고 뭐 이러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네, 불구속 수사 원칙 또 강력한 적폐 청산 사이에서 중용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에 대해 법원이 잠정 정지 결정이라는 걸 내렸다고 합니다. 로엔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사건 발단 경위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그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 기상 등 총 5,300여 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네. 그 이들을 11월 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파리바게뜨가 이에 불복해서 직접 고용 명령을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을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게 본안 소송이고요. 네. 파리바게뜨는 동시에 뭐 고용부의 그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잠정 결정을 내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이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며 제시한 기간이 이달 9일까지인데요. 네. 이날까지 넘어가면 시정 명령을 어긴 데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근데 이 처분 취소 청구를 한 측에서는 본안 소송 심리가 오는 22일로 잡혀 있으니까 네.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이 잘못됐다. 이런 법원 심리도 열리기도 전에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재판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과태료 물어야 하는 건 억울하다. 법원은 네. 또 이런 점을 감안해서 29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뭐 심리를 해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뭐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도 파리바게뜨가 유리해진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잠정 정지 결정은요. 네. 말 그대로 일단 효력을 일단 정지하는 것뿐인데요. 네. 뭐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그 집행 정지 사건 기일이 늦게 정해지다 보니 네. 결정시까지 뭐 잠정 정지를 시킨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행정 명령에 대해서 업체가 불복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리바게뜨 측도 뭐 정부의 그 노동 정책에 저항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좀 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파리바게뜨 측은 뭐 점주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네. 그 제빵 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기한 내에 하기 힘들어서 일단은 과태료라도 면하자는 심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지 뭐 직접 고용 자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네. 뭐
일각에서는 시정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뭐 내부 기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고용부 반응은 어떤가요? 네, 뭐 고용부는 뭐 한마디로 당연히 부글부글한 분위기인데요.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뭐 한 차례 연장해줄 의사까지 밝혔었는데 네. 뭐 파리바게뜨가 소송이란 초강수를 내리고 법원이 잠정 정지 결정까지 내려버리니까 네. 뭐 고용부는 어제 아무래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뭐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는데 네. 현재로서는 뭐 충실한 재판 준비하는 것 빼고는 특별한 뭐 뾰족한 네. 대응책은 없어 보입니다. 뭐 기업의 경영권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가네요. 잘 들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불법 파견 근로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파견 근로와 하도급 계약의 법적 쟁점과 근로자의 권리,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입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파견 근로자 파견 계약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최근 이 파리바게뜨 제빵사들 논란이 많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그리고 전국의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네. 전국 가맹점에서 근무 중인 카페기사와 제빵기사 총 5,300여 명에 대한 근로 형태가 네. 지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 시정명령에 반발해서 현재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고 네. 또 이와 같이 시정명령 집행을 잠적적으로 이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29일까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뭐 파견 근로자 하는데 파견 근로자 파견 계약 이게 뭔가요? 파견 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3자 간에 이루어집니다. 네. 사용 사업주는 이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이고 파견 파견 사업주는 이 사용 사업주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 가서 근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용 사업주는 이때 근로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지시나 명령을 네.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일 시킬 거면은 바로 직접 뽑아서 쓰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건가요? 사용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다 보면 인건비 부담이나 예를 들어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등 그 외에 많은 노동 관련 규제를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파견 계약을 하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파견 사업주와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적으로 사용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 고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용주 회사 입장에서 좀 쉽게 가자 뭐 이런 거네요. 근데 이렇게 파견 근로를 할 수 있는 직종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그냥 상관없이 할 수 있나요? 네, 현재 파견법에는 이 파견 근로가 가능한 업종을 32개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32개 업종 이외에는 나머지 업무는 뭐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결혼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파견 계약이 불법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파견 근로가 가능한 그 32개 업종에 제빵사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여기에는 제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불법 아닌가요? 그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뭐 파견 근로자도 권리가 있을 텐데 그런 권리나 뭐 시간의 수당을 못 받았다든지 할 때 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파견법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네.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 사업주 및 사용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해고, 임금이나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 파견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네. 야간 근로의 제한이나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준수 문제에 관해서는 사용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자신의 근로기준법상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내일도 파견 계약 얘기 더 해보면서 도급 계약과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파견 계약 얘기, 같은 듯 다른 듯 알쏭달쏭한 파견 계약과 도급 계약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불법 파견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떤 게 불법이라는 건가요? 파리바게뜨 사례의 경우 당사자들의 관계가 좀 복잡한데요. 네.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가맹점들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고 네. 또 근로자들은 이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이 하는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 근로가 불가능한 업무에 네.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와 파견 계약을 맺을 수 없고 단순히 이 파리바게뜨 본사는 업무 협력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적으로 이 제빵기사들에게 어떤 업무상의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가맹점주들도 이 도급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빵사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고 이 제빵기사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자는 협력업체뿐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검토한 결과 결국 그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출근 관련 지시나 어떤 생산 출하나 위생 점검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이 불법 파견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네, 뭐가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든 파리바게뜨 본사가 업무 지시를 내리면 안 되는 관계인데 업무 지시를 내려서 불법이라는 그런 취지인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도급 계약은 또 뭔가요? 파견 계약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도급 계약도 파견 계약과 마찬가지로 도급인, 수급인, 그리고 근로자 이 3자 간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때 근로자는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다만 파견 계약과 다른 점은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 또는 명령을 수급인이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의 지시나 명령도 수급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근로자 권리나 권익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파견 계약의 경우 자신을 고용한 업주와 실제로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업주가 다른 상황인 경우에 놓이게 됩니다. 네. 따라서 자신의 고용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네. 또 중간에서 이러한 파견 사업주가 임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견 근로자라도 2년 넘게 일하면은 그 해당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네, 파견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도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를 불법 파견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따라서 구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2년에 다다르면 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오히려 이런 관계가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도 있습니다. 네. 뭐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이 정규직이랑 이렇게 뭐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애초에 왜 있는 건가요? 파견법은 1998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외환위기 당시 효율적인 기업 운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이와 함께 파견 근로자의 어떤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확립하고자 이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도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 근로자를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줄이고 또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탄력성을 둘 수 있어서 계속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IMF 당시 기업들 한창 어려울 때 기업들 편히 봐주려고 생긴 법이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파견 근로자에게 적어도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된다. 파견 근로자의 권리, 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파견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2년의 파견 근로 기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기타 파견법상 고용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에 대해 고용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8, 90년대 노동자들이 파업만 했다 하면 사용주 측에서 뭐 무노동, 무임금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거꾸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이 중점 보도해드리고 있는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얘기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같은 꿈의 오토바이를 우리나라는 안 만드는 건지 못 만드는 건지 멀쩡하게 일반 도로를 잘 가다가 갑자기 오도 가도 못하게 오토바이를 도로 위에 고아로 만들어버리는 황당한 도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입니다. 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러투데이 현장기획.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연속기획 6번째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에 따른 산업적 측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꿈의 오토바이라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고배기량, 고사양 오토바이. 우리나라는 안 만드는 걸까요? 못 만드는 걸까요? 둘 다라는 게 취재를 한 장한지 기자의 결론인데요. 무슨 뜻인지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주말이면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운집하는 팔당댐 인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오토바이 전문숍입니다. 이런 오토바이도 있나 싶을 정도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각양각색의 오토바이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모두 배기량 260cc 이상 고배기량, 고사양, 고가의 오토바이로 100% 외국산입니다. 국산 오토바이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헬멧과 장갑, 보호대와 같은 오토바이 관련 각종 액세서리나 안전장비들도 역시 전부 외국산입니다. 2016년 기준 국내 등록된 7만 4,007대의 260cc 이상 고배기량 오토바이 가운데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9%, 국산 고배기량 오토바이 생산 판매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2016년 기준 일반 승용차에서 외제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9%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확연해집니다. 할리 데이비슨, 혼다, BMW,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이른바 꿈의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세계 5대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의 오토바이는 보이지 않는 이유 뭘까요? 오토바이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건 둘째치고 오토바이 회사들이 고배기량 오토바이를 생산하고 싶어도 주행 테스트 등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차가 성능이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엔진에 대한 어떤 고장이라든지 엔진 성능이라든지 테스트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막아놨기 때문에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레저용 고배기량, 고사양 오토바이에 대한 그나마 얼마간의 수요도 국산은 외면하고 검증된 수입산 오토바이만 찾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고배기량 오토바이 생산에 명맥을 잇고 있는 한 오토바이 회사의 경우 250cc 이상 판매 대수가 2014년 1,161대에서 2015년엔 992대, 지난해엔 222대까지 급전 직하했습니다. 국내 대표적 오토바이 제조사인 대림의 경우 고배기량 오토바이는 아예 생산 자체를 안 하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생산하는 거는 저배기량 쪽으로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배기량 쪽은 제조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발하는 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배기량 위주로. 지난 2012년 5만 대가 안됐던 260cc 이상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2013년 5만 5천여 대, 2015년엔 6만 5천 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엔 7만 4천 대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50cc가 넘는 초고배기량 오토바이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몇십만, 몇백만 원짜리 저배기량 오토바이 10대, 100대 파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고배기량 오토바이 서너 대 파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브랜드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그런 고부가 가치 시장을 눈뜨고 그냥 외국 업체에 내주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시장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도 국내가 테스트 받으니까 국내에서 써줘야 되는데 국내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수요도 줄어들고 네. R&D도 개발이 안 되고 정부도 관심이 없고.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을 자처하면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이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변변한 고배기량, 고사양 오토바이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현실.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 프리미엄 오토바이 시장의 규모와 성장 잠재력 등을 감안하면 뭔가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러투데이 현장기획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연속기획 7번째입니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도 안 되는데요. 톨게이트 통과하고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그렇다 쳐도 일반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정말 오토바이는 절대 다니면 안 될 정도로 도로나 주행 상황이 차이가 날까요? 일반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어느새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이어지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의도하지 않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희한하고도 황당한 광경을 장한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팔당변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이어지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입니다. 미사대로를 따라 달리는 오토바이를 따라가 봤습니다. 미사대로 끝자락에 이르자 갑자기 오토바이 진입 제한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직진하면 올림픽대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이 도로를 따라가면 올림픽대로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멀쩡하게 가던 길 계속 가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거나 표지판을 못 보고 들어가면 꼼짝없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한 도로교통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전용도로 다니면서 막 폭주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차선 따라서 그대로 가는데 자동차 흐름에 방해도 안 하는데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다시 또 나와야 되잖아. 경기도 구리시에서 서울 중랑구나 광진구로 이어지는 일반 도로입니다. 왕복 6차로 뻥 뚫린 길을 잘 달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1km 앞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표지판이 나옵니다. 차를 돌릴 곳도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속 달리다 보니 오토바이 진입 금지 표지판이 나옵니다. 직진하면 강변북로, 오른쪽으로 빠지면 용마터널, 오토바이는 터널 진입도 금지입니다. 멀쩡히 일반 도로를 달려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희한한 도로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측도 도로가 왜 이렇게 돼 있느냐는 질문에 난감해합니다. 잠시만요. 가시는 방법이 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더라. 일단 강변북로 진입은 포기하고 할 수 없이 구리 시내 쪽으로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가다 보니 또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나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디로 가라는 건지 황당하고 화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길을 똑바로 가다가도 우회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가지를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 말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러면 이거 좀 어떻게 좀 개선 좀 해야 돼. 이런 멀쩡한 오토바이 운전자 범법자 만드는 황당한 길이 서울이나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는 더 많다는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말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경찰은 그래도 일단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한 오토바이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제 단속이 되시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명백한 법규 위반이면은 그게 이제 단속이 되시는 게 맞으신 것 같은데요. 부득이하게 이제 단속이 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멀쩡히 달려온 도로인데 오토바이 진입 제한 표지판만 세워놓으면 같은 도로를 달려도 불법이 되는 현실. 이어진 같은 도로인데 뭐가 달라서 진입을 금지하고 제한하는지.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이라도 우선 허가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전용 도로는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일반 도로 가다 그냥 전용 도로로 진입이 돼버려요. 오토바이가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용 도로로 진입되는 거죠. 황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쯤 되면 오토바이는 도로 위에 서자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놓은 자식, 애물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는 오토바이 애호가들의 하소연을 반박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동등한 대우까진 아니라 해도 억울하게 범법자 만드는 황당한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단을 부른 지난 정권 검찰 흑역사, 그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입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보시겠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재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검사가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황망한 현실.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 기자가 지난 정권 검찰의 흑역사와 이로 인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순환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영장이 발부된 장호중, 이재영 검사는 지난 2013년 당시 국정원에서 각각 감찰실장과 파견검사로 검찰의 댓글 수사 대응을 위한 국정원 현안 TF에 소속돼 일했습니다. 이들 현안 TF 검사들이 국정원에서 한 일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위조 서류를 압수수색 증거물로 제출하고 국정원 핵심 증인을 러시아로 출장 보내 빼돌리는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현안 TF 소속이던 변창훈 서울고검검사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앞두고 투신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순환사를 볼까요? 먼저 검찰 내 빅2라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우병우 부실수사 논란 끝에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검찰에서 아웃됐습니다. 우병우 개인비리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황제 소환 논란만 남기고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다 좌천 인사 끝에 검찰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연수원 동기인 김진모 전 검사장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속에 역시 쓸쓸하게 검찰에서 아웃됐습니다. 또 다른 우 전 수석의 서울법대 동기 전현준 전 검사장의 경우엔 정권 눈치 보기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던 PD수첩 광우병 제작진 수사에 발목이 잡혀 역시 반강제로 검사 옷을 벗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또 다른 대학 친구인 유상범 전 검사장은 정윤회 문건 수사를 전 정권 입맛에 맞게 문건 자체가 아닌 문건 유출자 수사로 방향을 돌렸다가 현 정부 들어 부실 수사를 이유로 검찰에서 아웃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절친으로 친구 덕에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는 구설에 올랐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불법 사찰 등 국정원 정치공작 관련 검찰 소환장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부터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감찰 무력화, 우병우 본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 국정원 정치 공작까지 지난 정권 검찰의 흑역사, 검찰 적폐를 관통하는 이름,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사단장 우병우. 두 차례 구속영장을 피해 법꾸라지라는 별칭까지 얻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은 우병우 비선보고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잡아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검은 오늘 처가의 넥슨 강남 땅 거래,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등 우병우 개인비리 재수사에 직접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대 우병우, 그 세 번째 승부에 막이 오른 겁니다. 우병우를 잡아야 검찰이 산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이번이 진짜 진검승부라는데 검찰 안팎의 이견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와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강용석 전 의원.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적 쟁점,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입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와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 한다고 했던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박유하 교수에 대해서 2심 법원이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했던데 선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1심과 달리
사실 인정에 해당한다는 표현 수를 늘렸고요. 네. 그리고 일부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피해자도 특정이 된다. 네. 뭐 1심 법원과 다른 점은 그 세 가지 같습니다. 네. 1심은 무죄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1심 때는 그럼 뭐를 근거로 무죄라고 했던 건가요? 1심 법원은 일단 원심과 달리 네. 검사가 기소한 35가지 표현 중에 네.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한 것을 5가지만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아니거나 네. 또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네.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1심과 달리 2심 판단이 유죄로 바뀐 거 뭐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2심에서는 일단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견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모욕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도 명예훼손은 아닌 건데요. 네. 항소심 법원은 일단 11개의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그것이 사실 표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11개의 사실 표현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네. 판단하고 피해자도 특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사실 표현에 해당한다는 표현이 뭐 어떤 것들인가요?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네. 것은 명예훼손죄의 범죄 사실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그 사실은 뭐냐 하면 네. 증명이 가능한 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박유하 교수가 쓴 35가지 표현 중에 적어도 11가지 표현은 네. 증명이 가능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서 네. 사실 표현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뭐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 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네. 이런 사실들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고노담화 또는 뭐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네. 통해서 이것은 증명이 가능한 사실이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느끼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더 기분 나쁜 표현으로 네. 보이는데 이것은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 예전에 강용석 전 의원이 대학생과 간담회 자리에서 여대생들에게 뭐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해갖고 그 아나운서들한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뭐 그때 두 가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네. 이제 하나는 무고죄 그리고 또 하나는 모욕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은 뭔가 다 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이라고 봐서 명예훼손과는 달리 이제 경멸적 표현을 처벌하는데요. 뭐 하급심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유죄가 선고되고 또 네. 제가 이례적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그 벌금형이 아닌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네. 좀 무거운 형이 선고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서 무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뭐 박유하 교수의 경우 아직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고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는 모욕죄 무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데 둘 다 이렇게 누구 욕하는 말인 것 같은데. 피해자 특정에 관한 것인데요. 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가를 가지고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특정과 관련해서는 뭐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이론이 있습니다. 네. 이론이라기보다 뭐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쓰는 논리가 있는데요. 네. 그 논리와 관련해서 강용석 전 의원 사건과 박유하 교수의 사건에서 각각의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네. 다르게 판단한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희석이 된다고 봤고 네. 지금 박유하 교수 사안의 경우에는 거기에 얘기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특정이 네.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도 관련 얘기 더 해보면서 인터넷이랑 SNS에 요즘 뭐 좀 명예훼손적이나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어 없음 이렇게 써놓은 댓글들이 많이 보이던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내일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관련한 명예훼손과 모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제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 한다. 뭐 이 발언이 아나운서들에 대한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하는데 판결 취지를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아나운서가 되려면 또는 다 줘야 한다는 네. 표현은
경멸적 표현이다라는 네. 것은 인정했습니다. 네.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멸적 표현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 우리 대법원은 집단을 지칭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관련해서 네. 그 집단이 개별적으로 누구인지 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네. 따집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특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피해가 희석된다. 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아나운서들의 경우에도 어떤 아나운서인지 잘 모르고 그냥 아나운서 여러 명에 대한 거라서 네. 개별적으로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 잘 모르는 정도로 피해가 희석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럼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그리고 아나운서 입장에서도 내가 뭘 다 줬다는 거냐 하면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낄 만한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내가 아나운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다 주는 사람인가 라는 표현을 강영석 전 의원의 표현만 보고는 바로 떠올리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여럿일 수 있어서 희석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이름이나 이런 걸 들지 않아서 뭐 죄가 없다 이런 내용인가 보네요. 네, 조금 더 특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비슷한 뭐 판례 같은 게 더 있나요? 예, 당장 지금 나온 박유하 교수 관련 네. 판례에서 피해자 특정이 됐다고 본 이유가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원심은 위안부 조선인 위안부라고 하는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기까지 했었다는 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법원에서는 조선인 위안부라고 얘기할 때 피해자는 네. 지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그런 피해자들로서 생존해 계신 얼마 전에 한 분 또 돌아가셔서 34분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이렇게 봤고요. 네. 과거 판례 중에는 대전 지역 검사들 네. 또는 어디 소속 기동경찰청 형사들 네. 이런 표현은 피해자가 특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네. 반면 군검찰, 네. 군 법무관들 네. 이런 표현은 이건 좀 많이 희석된다 이렇게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일반적으로 뭐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무슨 검세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레기 이런 식으로 특정 직군을 폄하하거나 이런 거는 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는 아니라는 소리네요. 네, 이제 상당히 경멸적인 표현인 거는 맞지만 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면 네. 특정 무슨 일보 기레기 이렇다면 이제 경멸적 표현과 피해자 특정이 같이 되는 것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인터넷 댓글 같은 걸 보면 누군가를 뭐 비판이나 비난하는 기사에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모욕적으로 뭐 비판이나 비난하는 댓글 같은 걸 달아놓고 주어 없음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써놓은 댓글들을 많이 보는데 이 경우에도 그러면은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건에서 좀 전에 다뤘던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에 본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일부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고 또는 일부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합의를 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당수가 무죄가 선고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피해자가 특정이 되거나 그럼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거나 사실에 관한 표현을 담고 있으면 그 경우에 따라서 모욕,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주어 없음이라고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거는 누구 욕하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정확하게는 목적어 없음이겠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누구를 비난하는지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을 자기 혼자 아니라고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성도 인정되고 당연히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참 묘하네요. 뭐 다 줘야 한다고는 해도 특정이 안 되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고 박유하 교수 같은 경우도 의견이면은 또 아무리 나쁜 의견이라도 법적으로는 죄가 없고 대법원이 박유하 교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최근 이른바 한샘 신임 여직원 성폭행 논란 등 이런저런 사내 성추문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폭행과 성희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정리해드립니다. 유정원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네, 최근 한샘, 우리은행, 현대카드 등에서 사내 성폭력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샘 성폭력 사건 논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커진 걸까요?
예, 한 검색 포털 게시판에 입사 3일 만에 강간, 성폭력, 화장실 몰래카메라라는 제목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회사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내에 피해 여성이 성폭력을 일으킨 것이 아닌 꽃뱀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예.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폭력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분명 억울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피해 여성은 회식 후에 교육 담당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강제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반해 그 교육 담당자는 피해 여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 또는 좋은 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게 비단 한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잇따라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기업에 만연된 성폭력 문제가 일시에 봄을 터지듯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회사가 개인 간의 예정 문제로 치부하거나 그 회사가 은폐하면서 피해를 본 여성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비슷한 단어로 성희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다를까요? 네, 그 성폭력이라 함은 성적 행위를 통해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얘기합니다. 네. 형사적으로는 다 이런 것들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희롱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성희롱이 성폭력보다 넓은 개념이고 예. 형사처벌 여부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성폭력이야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희롱 같은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네, 안마 강요와 같은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음담 패설이나 그 누드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사용하는 시각적 행위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팀장이 티셔츠가 마음에 든다면서 네. 야, 나도 좀 입어보자. 좀 벗어줘. 이렇게 강요했던 여러 차례 말을 하고 강요했던 행위에 대해서 예. 성희롱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업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성희롱은 주로 이제 상하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남녀 고용 평등법을 통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성희롱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네.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예방과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법적으로 일정 교육이나 네. 예방 대책들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 또는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수직적인 군대 문화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각보다는 친밀감의 표현이나 사회생활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가해자를 관대하게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처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좀 수평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게 논란 자체가 사실 벌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당사자 간에 뭔가 내밀한 일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그 누구든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남재준, 김장수, 김관진 전진 육군 대장들의 이름입니다. 별 4개의 사성장군 육군대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와 권위. 그러나 지금 이들의 처지는 어떤가요? 군인의 길과 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 정치관여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소환 조사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등으로 검찰에 의해 출국 금지된 잠재적 피의자 신세입니다. 남재준, 김장수, 김관진 전 육군 대장, 이들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각각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을 지낸 인사들입니다.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들은 국정원장으로, 국가안보실장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능력이 놀라울 뿐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군인의 표상으로 많은 일화가 전해지는데 적장의 생각을 읽기 위해선 항상 얼굴을 마주봐야 한다며 김정일과 장성택, 김정은과 황병서 인민군 총참모국장의 사진을 집무실에 걸어놨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연평도를 찾아 서릿발 같은 눈빛으로 도발하면 바로 응징에 들어가야 해.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라는 말을 남겨 레이저 김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레이저 눈빛의 원조는 우병우 전 수석이 아니었던 겁니다. 김장수 전 실장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하며 적군의 수괴에게 허리를 굽힐 수는 없다며 요즘 시쳇말로 단 1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세우고 악수를 해서 꼿꼿장수라는 애칭까지 얻었습니다. 그랬던 김장수, 김관진, 남재준, 셋의 어깨에 걸렸던 별들만 12개인 전 육군 대장들의 요즘 모습을 보는 심정은 참으로 착잡합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을 그냥 뚫고 지나가려다 기자들에 의해 거의 다시 끌려 나오다시피 하며 한 말씀 할 테니까 밀지 마라고 외치는 모양 빠지는 수모를 당했고,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이명박 대통령 보고와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범죄인 줄 인식하지 못했다는 옹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장수 전 실장은 폭발성이 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관련 검찰 소환만 기다리는 신세입니다. 남 전 원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검찰에 출석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국정원과 군은 자유민주주의 소위 보루이자 전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 대상이 된 현실이 참담하다고도 했습니다. 여론조작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이들이 말하는 군 본연의 임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들이 충성을 바쳤던 대상은 무엇이었는지, 한때 대한민국 군대를 지휘하고 호령했던 이들의 지난날과 작금의 현실을 포개보면 단순한 궁금함을 넘어 등골이 서늘해지기까지 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의 안위를 책임진 인사들이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기막힌 현실. 참담함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주간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분석하는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